아무리 근육질인 마이클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몸부림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민망한 듯 촬영을 멈추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남성은 왜 외국인 남성을 제압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그라샤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깡 마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작은 체구의 두꺼운 안경을 써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항상 바쁘셔서 저에게 신경 써주실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모는 늘 엉망이었죠. 학교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밀쳐지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차가운 슬러시를 뒤집어 쓰기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건은 과학 실험실에서 발생했어요. 한 아이가 실수인 척 제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던 거죠. 그 아이는 결국 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괴롭혔던 가학생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보복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죠. 아빠가 저와 오빠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데이트 한번 티나게 해본 적이 없으셨고 저는 여자 어른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저희에게 너희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 외모는 점점 더 트렌드와 멀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 온갖 치장을 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그저 이 이상한 일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입학 지원서 결과를 기다리며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은 졸업 파티인 프롬 준비로 들뜬 시기였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추억을 만드는 날인데 저에게는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하루는 사물함을 열었는데 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책과 체육복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저희 소중한 사진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낙서까지 되어 있더군요.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엄마와 찍은 몇 안 되는 사진들이 그렇게 된 걸 보니 난생 처음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물함을 열고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몇몇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사물함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냐고. 그러자 카메라 무리들 뒤에서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패거리들이 등장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인데 마치 그들이 무언가 나쁜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 씩씩거리며 분풀이를 하려는 듯 제게 다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무서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기에 곧 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려는 순간 그래도 이번엔 뭐라도 해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눈앞에 마이클의 커다란 등이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그라샤 괴롭히지 마. 내 프롬 파트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를 향해 다가오던 여자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똥 씹은 얼굴이 되는 걸 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클은 학교에 다니는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프롬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남학생이기 때문이죠. 커다란 키, 미식 축구로 다져진 다부진 몸과 떡 벌어진 어깨, 누가 봐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잘생긴 외모, 부유한 정치 세력과 집안이라는 배경에 공부까지 잘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아이들은 곧 바퀴벌레 흩어지듯 사라졌고 이제 둘만 남게 됐죠. 사실 저 역시 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여태까지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기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괜찮냐며 말을 건네왔고 이제 정식으로 묻겠다며 자신과 프롬 파티에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구해준 건 너무 고맙다고 했지요. 마이클은 실망한 얼굴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학교의 누구에게도 제 사생활을 미주알고주알 나눈 적이 없는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이클에게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프롬 때 입을 드레스를 골라주거나 화장을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 걸 유튜브로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마이클이 다시 조심스럽게 이유가 오직 그것이라면 자기가 도와줘도 되겠냐고 그리고 함께 꼭 프롬 파티에 가줬으면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의 파트너는 저라고 이미 학교에 소문이 다 퍼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기에 알았다고 말했죠. 솔직히 프롬 파티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완전히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여자 주인공이 되었어요.
마이클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간의 통나무처럼 밋밋했던 저의 외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는지 깜짝 놀랐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저희 둘 다 명문 스탠포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프롬 파티에서 최고의 커플이 되고 대학교에서도 저희의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나가면 둘 다 바빠질 테니 여행을 가기로 했고 서로 가고 싶은 나라를 말할 때 동시에 외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사귀는 동안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를 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으로 담아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는 저마다의 특색과 다양한 문화로 가득한 곳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한옥마을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는 전주도 가고 싶었고, 오래된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고 전통과 한국의 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경주도 궁금했어요. 여러 도시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특히 풍광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푹 쉬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 여행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일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은 서울에서 지내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한복을 입고 군과 도심을 거닐고 합리적인 가격에 맛 좋은 다채로운 음식이 건네는 유혹을 받아들이며 즐길 수 있는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던 곳이라는 역사를 알게 되니 커플인 저희에게도 설레는 곳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한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은 출발부터 놀라웠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기의 1등석을 타봤지만 특히 음식의 맛과 서비스의 질이 다른 항공사보다 월등했어요. 준비해준 자리에 편하게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제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남자친구 마이클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저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우회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인천공항. 드라마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만나거나 이별하던 그곳에 제가 연인과 함께 나란히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격도 잠시, 저희는 제주도에서 바로 일정을 시작해야 했기에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비행기는 연착되고 모든 일정이 꼬인 상태였어요. 언어도 전혀 모르고 문화나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하게 컴플레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는 마이클과 저는 마음에 끓어오르는 전투력을 장착하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웅성이는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고성이 몇 차례 오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침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직원들이 나와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씩씩거리며 도착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질서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교통편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상 악화로 인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질 의무가 없었지만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사 셔틀로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비행편도 무료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워낙 많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 긴 비행 끝에 지칠 법도 했지만 저희는 또다시 셔틀버스를 이용해 편안하게 중문에 있는 호텔까지 도착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공항에서 호텔까지 갈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일부 몰지각한 드라이버의 사기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 신뢰와信用도가 높고 방문객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는 한국의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환상적인 오션뷰를 감상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밝은 달이 푸른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며 평온하게 들려주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푹신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호텔방에서 저희 커플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느긋하게 룸서비스로 조식을 먹은 뒤 마침내 제주도에서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세계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풍광을 만났지만 제주도는 하와이와 전혀 다른 화산섬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으로는 갈치라는 생선을 먹었는데 길고 은색으로 빛나는 그 생선이 통으로 구워져 나오고 각종 해산물과 함께 매콤하고 이국적인 양념에 끓여져 나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던 그 맛에 저희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맛있으면 한국인들은 전부 다 훨씬 뚱뚱할 텐데 왜 이렇게 날씬한 건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마이클이 저에게 택시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긴 하루의 끝에 모든 스트레스와 고충을 편의점 파솔 아래에서 맥주 마시는 걸로 해소하는 걸 보며
자신도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저는 시간이 늦었고 시내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 그건 서울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출 보러 성산봉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마이클이 그곳에서 일출을 보며 저에게 청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결혼 반지를 마이클이 여행 가방에 챙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카드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딱 한 잔만 마시고 오자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편의점. 젊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맥주 혹은 음료수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된 술집이나 개인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실 수 없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도 마음에 드는 맥주와 안주를 계산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기 전에 구글링과 유튜브 검색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다 고르다 보니 양손에 듬뿍 뭔가를 들고 나왔지요. 외국인 커플이 늦은 밤에 편의점에서 뭔가를 잔뜩 사서 나와 앉아 로컬 브루어리에서 만든 캔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이게 진짜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거라며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순간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별 기대 없이 골랐던 한국 브루어리 제조 맥주였어요. 그렇게 저희 테이블에 빈 캔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가자고 애원했지만 마이클은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 사람들에게까지 말을 걸며 그들과 건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편의점으로 들어가 샷을 하자며 독한 술과 종이컵을 사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조금씩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제가 피해자였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전에는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이클은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이자 평판 좋은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그를 만나 대학도 같이 진학하게 되면서 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멋진 남자를 놓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제게는 큰 손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이클의 가족과 저희 가족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가 술에 많이 취해 저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도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돌아오면 마이클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반성하며 저에게 더 잘하려고 했었거든요. 늘 다정하고 완벽한 마이클이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술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나도 간절히 매달리는 그를 보며 오직 저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이클을 배신할 수는 없다며 용서했지만 이따금 그가 술에 취할 때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무사히 넘어가기도 하지만 폭력이 시작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클을 아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악랄한 악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재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어떻게든 그 악마가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날도 불안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유창해서 마이클의 농담에 웃어주고 모험담을 귀담아 들어주니 기분이 좋아진 그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원샷을 외치며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어요. 다만 이곳이 외국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았던 준식이라는 친구가 저를 힐끔 보더니 안색이 창백한데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본 마이클이 제 어깨를 거칠게 감싸 자신 쪽으로 당기며 준식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봐 걱정이 돼서 저는 이제 쌀쌀해졌으니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큰 소리로 저에게 저 새끼랑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며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마이클 안에 있던 악마가 뛰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악마가 마이클의 몸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저희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1등석 태워 여행 왔더니 딴 놈이랑 시시덕거리는 해픈 여자. 순식간에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이 제 몸을 가격하는 걸 느끼며 오직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되도록 빨리 악마가 사라지고 다시 다정하고 완벽한 남자 마이클로 돌아오기만을요. 그때 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멈추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그러자 마이클은 내가 뭔데 참견이야 라며 준식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준식은 마이클보다 몸집이 작았고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그가 마이클에게 맞아 심하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마이클은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되고
어떻게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준식은 즉시 마이클을 가격한 뒤 순식간에 제 앞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게 했습니다. 아무리 근육질인 마이클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몸부림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민망한 듯 촬영을 멈추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클이 진정하면 준식에게 놓아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그는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진정시키려 해봤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갔어요. 마이클은 엄청 씩씩거리며 미국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소리를 치고, 저는 준식에게 이제부터 어떻게든 제가 진정시켜보겠다고 했지만 준식은 한국은 데이트 폭력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면서 우선 절차를 밟아보자고 했어요. 사실 경찰들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준식의 능숙한 통역과 도움이 있어서 뭔가 일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선 저희도 미국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이런 마이클의 악마적인 면을 모르기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정신이 돌아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되면 수치스러워할까 걱정되기도 했죠. 그래도 연락해야겠다 결정을 내리고 마이클에게 갔는데 글쎄 잠들었지 뭐예요. 그렇게 난동을 부리더니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호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준식에게 부탁했어요. 이제 저 사람 괜찮아졌으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얼굴이 복잡해진 준식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식이 그날 밤 우리를 관찰하며 일어났던 행동들과 저의 반응 등을 예로 들어가며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루밍,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 삶에는 없는 일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난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청혼을 받고 그와 결혼의 평생을 살며 행복할 거라고, 그가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되는 제가 싫어지더군요. 준식은 어디서 곽 티슈 한 통을 가져와서는 제게 주면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되풀이되는 건 언제나 패턴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그걸 해보지 않겠냐고요. 결정만 내리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변할 수 없을 것이고 평생 악마와 마주하는 날들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준식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잠든 마이클은 경찰서에 내버려 두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짐을 챙겨 호텔을 빠져나온 뒤 준식 일행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로 우선 거처를 옮겼습니다. 항공사에 전화해 비행기 일정을 바꿨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비행기표는 제가 지불한 것이었기에 제 일정에 대해 비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준식과 함께 서울로 가서 원래 예약해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꺼두었던 전화기를 켰더니 마이클로부터 온갖 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가 수백 통이 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과 떨어져 다정한 애인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악마를 오가며 날아든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면서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저의 온 세상이 마이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집안은 대대로 정치계 쪽이라서 혹시 뭔가 저나 제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지요.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니 준식이 바로 솔루션을 주더군요. 그건 바로 동영상이었어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부터 경찰차에 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영상을 보낸 뒤 제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더 괴롭히면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고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 덕분에 해방될 수 있었답니다.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제가 걱정됐던 준식은 저에게 서울 곳곳에 가야 할 곳과 먹을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궁들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 함께여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서울과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좀 더 길게 머물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결국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했고 취업에 성공해서 파견 나와 지금은 서울 사람이 다 됐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고연봉이 보장된 직장을 잡아 편하게 살 수 있던 저를 빼앗아갔다며 한국이라면 치를 떨며 싫어하던 아빠와 오빠도 저보고 한번 와서 한국 음식을 맛보더니 틈만 나면 저를 보러 오겠다며 난리입니다. 아마 다음에는 둘 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말은 서투른 건 제게 영어를 너무 잘하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꼭 시간을 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누군지 짐작하셨겠지만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 밤 아쉬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맥주로 입가심을 하다가 마이클과 저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마이클이 부러웠대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데이트 폭력을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고요. 솔직히 덩치 큰 마이클과 싸움이 나면 다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우선 저를 악마로부터 구하고 싶었대요. 일단 경찰을 부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에게 부탁했대요. 지금 저 외국인 여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엄청 큰 공경에 처한 것 같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때 조서 쓰는 것처럼 시간을 끌며 마이클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따위 놈에게 저 같은 아름다운 여자친구는 과분하다고 챙겨주던 준식 씨는 지금도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준식이 제 곤란과 두려움을 눈치채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부터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지만 미국인도 압도되는 근육질 몸을 가진 마이클을 단숨에 제압한 강인함과 박력도 멋졌습니다. 준식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 저에게는 더 큰 안정감을 주었죠.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